강대국 미국도 유럽의 공룡 기업들도 모두 포기한 땅. 생명은커녕 희망조차 사라진 이집트 남부의 죽음의 사막에 단 3명의 한국인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장비도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슴에 품은 마음가짐 하나뿐이었죠. 그들이 내민 건 최첨단 기술이 아닌 손에 묻은 흙과 땀.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막에서 초록의 기적이 피어났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작은 기술자가 어떻게 이집트 왕자의 운명까지 바꿔놓은 걸까요? 왜 그가 수천 년 왕조의 후계자임에도 한국의 시골 마을을 찾았을까요? 전 세계를 감동시킨 기적의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3초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감동 팔레트를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함마드 압둘라입니다. 이집트 상원의장의 아들이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권력이나 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 방울의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물을 만들어낸 놀라운 기술과 더욱 놀라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2년 가을, 저는 이집트 남부 파라피오라 지역의 참담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바싹 말라 갈라진 땅, 그리고 절망에 빠진 농민들의 얼굴. 이곳은 한때 나일강의 지류가 흘렀던 비옥한 땅이었지만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3년째 작물 수확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외국 기업이 온다고 합니다. 현지 농민 아흐메드가 체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더군요. 한국에서 온다고 하네요. 한국이라니. 저는 그때까지 한국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작은 나라, 분단된 나라,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가난했던 나라라는 정도의 인식만 있었죠.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독일의 지멘스, 중국의 BYD까지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포기하고 떠나버린 이 불모의 땅에 과연 한국의 작은 회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치인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주시하고 있었고 저에게 현장 시찰을 부탁하셨습니다. 고고학을 전공했던 저에게는 정치나 경제보다는 역사와 문화에 더 관심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파라피오라 지역의 첫 번째 밤, 저는 텐트 안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의 기적적인 발전, 삼성과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K-팝과 드라마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문화 강국.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집트의 사막을 초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드디어 한국에서 온 기술팀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맞이하러 카이로 공항으로 갔는데 솔직히 말하면 실망스러웠습니다. 거대한 장비나 수십 명의 직원들을 예상했는데 고작 3명의 중년 남성이 간단한 가방 몇 개만 들고 나타났거든요. 그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유창한 아랍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광수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된 엔지니어예요. 그의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키도 그리 크지 않고 옷차림도 소박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향한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장비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 그건 이미 보내놨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정광수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마음가짐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가짐으로 사막에 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곧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파라피오라에 도착한 정광수는 다른 외국 기업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텔에 머물지 않고 현지 농민들과 함께 텐트에서 잤고 현지 음식을 먹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손으로 땅을 만지고 모래를 움켜쥐며 지하수의 깊이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은 죽은 게 아니에요. 정광수가 말했습니다. 단지 목이 마를 뿐이죠.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게 물을 줄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의 솔라 담수화 시스템은 놀라웠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해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기술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가 개발한 토양 수분 보존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미세한 센서들이 토양의 수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처음 2주간은 연속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심어놓은 씨앗들은 여전히 싹을 틔우지 못했습니다. 현지 농민들은 점점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저 역시 이번에도 또 다른 실패작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왕자님, 이번에도 실패인 것 같네요. 통역사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다른 기업들과 똑같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광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일했죠.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현장에서 직접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그의 두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밤, 저는 그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궁금해서 정광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미 충분히 노력했잖아요. 정광수는 잠시 멈추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자님, 저희 할아버지도 농사를 지으셨어요.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굶주렸던 분이시죠. 그분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농사는 기술이 아니라 정성이라고. 땅을 사랑하지 않으면 땅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비즈니스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이 땅을 살리고 싶어 했던 거죠. 3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녹색 새싹이 메마른 땅에서 고개를 내밀었던 거예요. 처음엔 몇 개에 불과했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수백 개의 새싹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광수와 현지 농민들이 함께 수박을 나눠 먹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앉아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돈만 주고 기술만 요구했지 함께 살아보자고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집트로 돌아온 저는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국으로 가야겠습니다. 뭐라고?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한국으로. 네, 한국에서 진짜 농업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이집트 왕족이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파라피오라에서 본 그 기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어요. 2023년 3월, 저는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의 풍경은 놀라웠어요. 높은 빌딩들과 깨끗한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정광수가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주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의 첫 수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철학을 설명해 주셨어요. 땅과 사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 지속 가능한 농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이죠. 농업은 자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김 교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국의 농업은 수천 년 동안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발전해왔어요. 하지만 진짜 배움은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학교의 농촌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경상북도 청송군의 작은 마을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저는 정말로 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송군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저를 맞이해준 분은 김말순 할머니였습니다. 76세의 할머니는 처음 외국인 손님을 맞는다며 잔뜩 긴장하고 계셨어요. 아이고, 이집트에서 온 왕자님이래요. 우리 시골에서 뭘 배울 게 있다고.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알게 되었어요. 이곳에야말로 제가 찾던 답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매일 새벽 5시 30분 할머니의 일어나거라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함께 밭으로 나가 하루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농사일에 익숙해졌습니다. 토마토 모종을 심고 호박꽃에 수분을 시키고 잡초를 뽑는 일들이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농사는 혼자 짓는 게 아니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씨앗을 나눠주고 저 집 할아버지가 농기계를 빌려주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함께 농사를 짓는 거지.
정말 그랬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도왔어요. 농번기가 되면 온 마을이 함께 일했고, 추수철이 되면 함께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마을 회관에 모여 막걸리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무함마드야, 너희 나라에서는 어떻게 농사를 지어? 마을 할아버지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는 주로 기계와 고용한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요. 그럼 외롭겠네. 농사는 혼자 짓는 게 아닌데. 그 말에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이 뛰어난 이유는 단순히 과학적 발전 때문이 아니었어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공동체 문화, 서로 돕고 나누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할머니는 저에게 김장을 가르쳐 주셨어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버무리는 과정. 그리고 그 김치를 이웃들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혼자 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산다는 것을 말이에요. 2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이집트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농업에 대한 철학이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무함마드, 너는 이제 정말 농부가 된 것 같구나. 네, 아버지. 저는 이제 진짜 농부가 되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이집트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코리아 마이너스 이집트 농업연구소를 설립했어요. 정광수와 서울대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죠. 그리고 파라피오라 지역의 본격적인 농업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술만 도입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공동체 정신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현지 농민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왕자님, 정말 우리와 함께 일하실 건가요? 농민 아흐메드가 의아해했습니다. 물론이죠. 농사는 혼자 짓는 게 아니라고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첫 해에는 작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헥타르의 땅에서 토마토와 오이를 성공적으로 재배했어요. 두 번째 해에는 20헥타르로 확대했고, 세 번째 해인 지금은 70헥타르의 사막에서 벼와 보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서로 돕고 나누는 문화가 생겨났거든요. 마치 청송군의 작은 마을처럼 말이죠. 어느 날 저는 김말순 할머니께 영상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김장도 우리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담그고 있어요. 물론 배추 대신 양배추를 쓰지만 그래도 맛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농사는 혼자 짓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정말로 이해했어요. 이집트에서도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집트 정부의 농업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정체성은 한국에서 배운 농부예요. 한국의 기술과 한국의 정신을 이집트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사는 법을 알려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지만 깊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우셨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감동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세상에 한국의 따뜻함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